네, 그래서 이 국회가 그 행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행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국회가 하기 위해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가재정 관련 법률의 이제 기본 체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최상위법인 헌법에 있고, 그다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을 관장을 하는 국가재정법. 그다음 이제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 과정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 국회법. 요 세 가지로 이 기본적인 그 국가재정 관련된 법률이 그 기본적 그 체계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법적 근거들, 국회의 이제 재정 통제권에 관한 이제 법적 근거들을 이제 헌법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헌법 제5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부에 의해 편성,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제출해요, 국회에. 예.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제 확정하는 권한, 이것은 이제 국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55조 헌법, 제56조, 58조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국채 모집과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원래 만들어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뭐 재난사태, 코비드 19과 같은 그런 어떤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이제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 뭐 국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뭔가를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선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나중에 미래에 이자와 함께 같이 갚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도움을 정부가 주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만 미래 세대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 결국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결을 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7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한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네, 한계를 그어주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재정 통제권에 기본 원칙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이런 조항이 바로 헌법 제57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각 항, 뭐 새 비목,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는 건데,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아닌데, 자, 일단 항하고 비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과 기금으로 총 지출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를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하고 보건 쪽에 돈을 쓰는 겁니다. 예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입니다. 네. 사회복지 항목, 그다음 보건 항목,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항을 가지고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목은 뭐냐? 요 각 항 밑에, 자, 사회복지 관련해선 사회복지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세분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공적연금,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회복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요 각각들이 바로 비목입니다. 네, 비목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각 항에,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냐, 뭐 보건이냐, 그 항의 이제 금액, 이것을 증가하려고 해.
증가시키려고 해요.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럴 경우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은 여기에 뭐 이 비목, 새로운 비목, 여기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비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요새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데 청년들을 위한 뭐 새로운 비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들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청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목을 쫙 추가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기 위해선 어때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동의 못해요 라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딱 그렇게 반드시 뭔가를 그러니까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거나 이제 하는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국회 예산 심의의 결과들이 증액하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액하는 쪽으로 활동이 그 심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다음 헌법의 그 제59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된 수입원이 어디예요? 조세예요. 세금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재정 수입을.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행정부가 우린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돼. 더 많은 그 돈이 필요해. 그래서 세금 막 올려요. 새로운 세금을 막 매긴다든지 혹은 그 기존에 그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막 세율을 막 올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막 그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려고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죠. 이걸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반드시 국회의에서 법률로서 정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예산에 활용되어지는 수입 이것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99조 헌법 제99조는 감사원이 시행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차년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확정 권한 이것이 이제 국회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은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그 책임을 지고 이제 그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원이 한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적 근거로서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2006년 10월 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년도를 포함한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건 어때요? 5년 후 것까지 미리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래서 그 계획안을 우리 앞으로 이제 향후 다가올 5년 동안 우린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 각 부처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그것을 미리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후 각 행정부처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가 대략 감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재정의 계획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제도적 틀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그 법적 근거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법이 있어요. 국회법은 이 재정에 대한 심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나 결산은 이제 법률과 같은 의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심의 절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의안의 심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률안과 같은 의안의 일종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입니다. 예산이 법률안으로 이제 그 취급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안으로 그 취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안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선 마치 법률처럼 심의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일반 법안의 심의 절차를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법률과는 별개의 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은 조문의 형태, 법률은 조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문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항목, 뭐 비목, 그다음 뭐 금액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산이 법률로 의결되는 예산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 법률주의, 그러니까 예산을 법률로 규정을 하는 이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을 하게 된다라면 예산의 이제 모든 형식이 법 조문의 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예산의 내용은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이걸 집행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산안은 법률이 아니라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보다는 밑에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산안이 법으로 통과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라면 기존의 어떤 다른 법률과 예산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산안은 그냥 예산안으로 법률이 아니라 예산안으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예산안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법률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산안을 이제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경직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법률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선 장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국회 재정 통제권,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근거들을 만들어서 그 재정 통제권을 국회에 이제 부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은 여전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선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재정 수립에 미칠 수 있는 관여의 정도의 이제 한계를 딱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 어떤 그 재정 통제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약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그러니까 매년 9월 3일이에요. 그리고 30일 전, 매년 12월 2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과 국회 예산안 의결 시한이 있어요. 정부 예산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3일이고, 그 다음 국회 예산안 의결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이 90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복잡한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 예산 심의 기간이 240일, 영국 120일, 독일 120일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졸속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90일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 90일이나 그러니까 그 짧은 그 기간이나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이 정파적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파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국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90일의 기간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맨날 다른 일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심지어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다른 쟁점법,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다른 쟁점 법안이 있을 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내 말 안 들어주면 우리 예산안 이거 통과 안 시킬 거야 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쟁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악용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90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도 제대로 예산 심의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있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내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다뤄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